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은 오브젝트 얼리 방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에 첫 번째 노트부터 객체 지향 관련 내용을 강의합니다. 그것의 첫 시작으로 객체 지향 관련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은 C++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학생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어떤 유용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방법을 더 편리하게 알려주기 위해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법이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순서, 즉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초기 프로그래밍 언어는 절차를 효과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고, 개발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적절한 함수로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프로그래밍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우리는 구조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 하지만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 복잡해지고 더욱이 프로그램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가 다양하고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더 이상 구조화 프로그래밍으로는 응용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객체 지향 패러다임입니다. 객체 지향 패러다임은 실제 매우 오래전에 소개된 개념입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에 C++ 언어가 등장해서야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즉, 90년대 이전까지는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응용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90년대 초에 객체 지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윈도우 MS에서 윈도우 3.1이라는 지금과 유사한 GUI 기반 운영체제 환경이 PC의 기본 환경으로 처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PC 소프트웨어 산업은 윈도우 위에서 실행되는 응용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GUI 기반 응용을 당시 가장 널리 사용한 C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을 찾았고 C++ 기반 GUI 라이브러리를 만든 후 그것을 이용하여 객체 지향으로 응용을 개발하면 매우 효과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객체 지향 패러다임이 윈도우 응용을 개발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윈도우 응용에서 웹과 모바일 응용으로 응용 환경이 바뀌었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은 절차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객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어 사용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사용하는 것을 객체 지향 용어로 캡슐화라고 합니다. 캡슐화는 우리의 사고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주장이 객체 지향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거짓 주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더 이상 기능 위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지 않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되며 프로그램을 함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구성하게 됩니다.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가진 상태를 바탕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라는 시각이 우리가 일반 실생의 사물을 인식하는 시각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이라고 하는 실생의 사물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우리는 문을 보게 되면 그 문의 크기, 색깔, 재질 등을 인식하게 되고 현재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잠겨 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문의 특성이고 상태입니다.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 학습을 통해 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객체 지향에서 문을 객체로 모델링해야 한다면 그 응용에서 필요한 문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것을 문의 상태로 정의하고 그 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문의 행위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머릿속 사고와 매우 가깝게 프로그램에서 모델링해야 하는 것을 해당 언어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객체는 홀로 동작하지 않고 다른 객체와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객체 간 맺게 되는 관계는 크게 사용관계 그리고 포함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사용관계는 영어로 useA, 포함관계는 영어로 hasA 관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지 게임을 개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양한 장수와 무기와 같은 다양한 아이템을 모델링해야 합니다. 장수는 다른 장수와 일기토를 할 때 소지한 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수 객체와 객체는 무기 객체를 일기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수 객체와 무기 객체 간에는 사용관계는 사용관계에 해당됩니다. 장수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동적 관계라고 합니다. 즉, 객체 간의 관계는 그 관계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바뀔 수 있는 동적 관계입니다. 장수 객체와 무기 객체는 논리적으로 사용관계이지만 장수 객체가 소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포함관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간 관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 우리는 클래스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따라서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고 객체는 붕어빵에 해당된다고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객체마다 클래스를 정의해야 하고 이들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할 때 생성해서 객체 간에 상호작용하도록 하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즉, 객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수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클래스는 정의만 하고 아무런 객체도 생성하지 않으면 주석과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객체 중에서 객체는 크게 상태, 행위, 식별자 세 가지 요소를 가진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객체의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이 되고 행위는 함수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멤버 변수, 그리고 객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멤버 함수로 구성이 됩니다. 보통 멤버 함수라는 용어보다 우리는 메소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객체와 마찬가지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클래스는 보통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체 간 관계와 달리 클래스 간 관계는 정적 관계입니다. 즉,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관계가 고정됩니다. 자바에는 크게 상속 관계, 구체화 관계, 두 종류의 클래스 간 관계가 있습니다. 상속 관계는 isA가 성립하는 클래스 간에 형성되며 기존 클래스의 멤버 변수 정의와 메소드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강아지의 공통 특성을 애완동물이라는 클래스에 정의한 다음에 애완동물 클래스를 이용하여 고양이와 강아지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양이와 강아지는 애완동물에 정의된 공통 특성은 다시 중복해서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 관계가 형성되면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도 생깁니다. 방금 설명드린 예에서 펫이라는 리모컨을 이용하여 고양이와 강아지를 모두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구체화는 상속과 달리 멤버 변수의 정의와 메소드의 구현을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처리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 줍니다. 구체화는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지는 다른 종류의 객체를 그룹핑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fly라는 메소드를 가진, 즉 하늘을 나는 메소드를 가진 모든 종류의 객체를 flyable이라는 타입으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처럼 비행기도 fly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나비도 fly 메소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 둘을 flyable이라는 타입으로 묶어줄 수가 있고 그 flyable이라는 타입을 통해서 비행기도 처리할 수 있고 나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flyable 리모컨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fly 밖에는 없습니다. 객체 간 관계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간 관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4장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객체 지향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그 이전 구조화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코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한 가지 특성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 이 좌표는 원시 타입 하나만 가지고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좌표를 정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를 다양하게 처리해야 될 경우에는 그 좌표를 처리하는 함수를 별도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데이터와 그것을 처리한 함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함수가 처리할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구조체는 무겁기 때문에 값 전달로 전달할 수 없고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주소 전달이라든지 C++ 경우에는 참조 전달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법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C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름을 명명하는 것조차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객체지향에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 정의하게 됩니다. 이처럼 클래스를 정의하게 되겠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처럼 좌표를 만든 다음에 각 함수에 그 좌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객체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좌표가 10과 10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그 좌표가 X축으로 5개, Y축으로 5개 이동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게 되면 이제는 함수가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함수의 특성을 보게 되면 기존 구조 프로그램 했을 때에 비해서 인자가 하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자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그 인자를 중심으로 그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데이터 행위를 하나의 틀로 묶어줬고 데이터 위주로 처리를 하며 이렇기 때문에 실세계를 보다 더 가깝게 모델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바 소스 파일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자바로 작성된 소스 코드를 어떻게 컴파일해서 실행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바 소스 파일은 .java라는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자바는 C++와 달리 헤더 파일이 없습니다. 소스 파일만 .java 파일만 존재를 합니다. 이 소스 파일의 구조는 처음에 패키지 문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 문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을 프로그램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독립적으로 자바에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이고, 함수는 클래스 안에 또는 인터페이스 안에 정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 자바에 와서는 패키지문 말고 모듈과 관련된 문장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스 파일의 구조는 패키지문, 임포트문, 그리고 클래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패키지문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문은 사용할 경우에는 하나의 패키지문만 올 수 있습니다. 즉, 한 소스 파일은 하나의 패키지에만 소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일이 소속되는 건 아니고 그 파일에 정의된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이 어떤 패키지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임포트문은 C 언어, C++ 언어에서는 sharp include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 있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떤 클래스를 사용하는지 그 클래스가 위치를 컴파일러가 알 수 있도록 임포트 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임포트문은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임포트문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는데 한 파일에 여러 개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거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중 하나만 퍼블릭으로 수식할 수 있으며 퍼블릭으로 수식된 것이 있으면 그것의 이름이 파일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doc.java라는 소스 파일에 퍼블릭 클래스는 doc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이 파일의 이름은 doc으로 똑 동일해야 됩니다. 대소 문자까지 같아야만 하는 것이 그 자바 소스 파일의 제약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소스 파일은 우리는 컴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 번역하면 확장자가 점프 클래스인 바이트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이 바이트 코드에 메인 함수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즉 JV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자바 파일을, 즉 점프 클래스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실행할 수 없고 그 안에서 참조하는 다른 클래스 파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JVM이 실행해 줍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나 C와 달리 이들을 모아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지고 JVM이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 파일들이 필요한 모든 바이트 코드 파일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번역해 가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번역 방식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 자바 바이트 코드는 JVM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실행이 가능하고 메인에 있어야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실행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바를 설치를 하면은 그 설치된 디렉토리에 빈 디렉토리가 생기게 되겠고, 그 빈에 가면 자바 C라는 실행 파일과 자바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자바 C가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바가 JVM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바를 우리가 JVM을 가지고 자바로 작성된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 세 가지 세부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첫째, JVM은 해당 바이트 코드를 메모리에 적재를 합니다. 메모리에 로드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트 코드를 검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고, 그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실제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면서 한 줄 한 줄씩 번역하면서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JIT 등 다양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바는 두 단계의 번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자바 C,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를 바이트 코드로 바꾸게 되겠고, 그 다음에 JVM은 바이트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서 그 JVM이 설치된 CPU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의 C나 C++를 이용한 컴파일 방식의
비해서 실행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제가 자바를 소개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더 빠르게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방식이 할 수 없는 최적화를 이제 이렇게 수행할 때에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바가 사용하는 기술이 JIT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바이코드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까 상상을 해보면 그 떠오른 기술이 바로 JIT 기술입니다. JIT 기술이라는 것은 한번 기계어로 번역된 메소드가 또 번역된 것이 있으면 다시 그 번역된 것을 또다시 실행해야 되면 다시 기계어로 번역하지 않고 이전에 번역한 것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줄 한 줄씩 번역을 하지만 번역된 것을 버리지 않고 보관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번역된 것을 다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foo라는 함수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뒤에 가서 다시 또 이 foo를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또다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번역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역하지 않고 번역한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바는 초반에 오히려 실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그 실행 속도는 거의 컴파일러 그 번역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해석 기반이 아니라 그 컴파일러로 다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실제 필드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기술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도 상상을 해보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실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컴파일 방식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JVM 이런 번역 방식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될 때 함수를 실제 호출하지 않고 그 함수 코드를 그 위치에 갖다 놔서 번역함으로 해서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inline이라고 합니다. inline. 그러니까 foo 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면 for I int i는 0, 100, i++에서 이 안에서 foo 함수를 100번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foo 함수가 매우 간결하고 짧은 함수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번역할 때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foo 함수의 코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for 루프가 100번 돌아가면서 함수 호출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C나 C++와 같은 이 컴파일 방식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최적화 기술이 아니라 번역 방식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서 이 과정이 여러 번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인라인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 같으면 미리 번역을 해서 여기다가 포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더 이상 번역을 하지 않고 함수 호출하는 코드를 진행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라인을 해서 프로그래밍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컴파일 방식에서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코드를 인라인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번역 방식에서는 이런 반복문을 실행할 때 여기에 뭐 printf라는 함수 호출이 있으면 printf까지 인라인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바가 버전업 되면서 JVM에 의한 자바 프로그램 실행 속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9부터는 ahead of time 컴파일러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컴파일러와 마찬가지로 미리 다 내가 이제 실행할 환경이 결정되어 있으면 ahead of time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미리 다 번역해 놓은 다음에 JVM을 이용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이 번역된 걸 이용해서 실행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실행 속도를 향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컴파일 방식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하나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JVM은 바이트 코드를 특정한 환경에서 실행시켜주는 어떤 번역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바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만든 다음에 그 언어를 바이트 코드로 번역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JVM을 통해서 그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많은 언어들이 뭘 만드냐면은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그 컴파일러가 번역해서 만들어진 코드는 실행 코드가 아니라 자바와 동일한 바이트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트 코드는 뭘가 있으면 실행이 돼요? JVM이 있으면 실행이 됩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칼라, 그루비가 다 그런 언어입니다. 즉 스칼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번역하면 바이트 코드가 나오게 되겠고 이 바이트 코드는 뭘 이용해서 수용하냐면 자바 JVM을 이용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